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죠. 2년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세입자들은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과연 전세가 얼마나 오를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칠 정도라고 하는데요. 7월 말이 되면 그만큼 전세가 오를지 대란이라고 할 불릴 만한 상황이 올지 자세한 내용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7월 말에 전월세 대란이 벌어질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식 시장에도 공포가 상당히 위험한 변수인데 네. 부동산 시장에 지금 임대차 3법 시행 2년 7월 말 다가옵니다. 전월세 폭등이 우려된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실제 그런 걱정을 하신 분들 많은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고종환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걱정 정말 현실화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다. 걱정이 많아요. 예, 올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제 7월 말에 이제 주택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가을과 좀 가을 이사철과 겹치고 또 이사철과 그리고 겹친다. 이렇게 갱신 청구권을 썼던 매물을 이제 갱신 매물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신규를 하는 걸 신규 매물 전세라고 말하는데요. 예.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그동안 이제 4년 동안 그러니까 갱신 청구권이 한 번 쓰면 2년이 연장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4년간 이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던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 5%밖에 못 올린 분들. 네, 결국 그 4년 동안 이제 제대로 못 올린 게 시세대로 계약이 된다. 그런 점에서 전세 가격이 좀 급등할 우려가 여전히 상존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앞으로 4년을 또 못 올립니다. 5%밖에. 5%밖에 못 올린다. 그렇죠. 중간에 한번 올릴 때 한 번 갱신 청구권을 쓰기 때문에 한 5% 이상 못 올리게 되는 셈이니까 또 요즘처럼 이렇게 또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세부담이 좀 윤석열 정부는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만 세금 부담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 월세를 선호하게 돼 있고 또 여기 금리도 오르고 대출 규제도 여전히 좀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지난 4년간 못 올렸던 것 여기에다가 앞으로 또 결국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 동안 못 올린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세보다 높게 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 상황을 보면 최근에 강동구의 84제곱미터의 경우에 신규 전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억 원에 갱신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원의 거래가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걸 보면 84제곱미터인데 신규와 갱신 전세 가격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어서 3억 원이나 차이 나네요. 이런 차이가 결국은 지금 올 그 7월 말 8월부터 전세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종환 원장님은 좀 걱정을 하는데 우리 한문도 교수님 똑같이 걱정하십니까? 좀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만약에 7월 말을 더듬어 보면 2020년에 7월 말에 계약갱신권 제도 시행이 될 때 만약에 6월이 만기인 분들이 계셨다고 가정할 때요. 그분이 주인하고 더 살지 말지를 결정했었겠죠. 6월이 만기인 분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7월 30일 날 진행이 됐는데 얘기는 한 달 전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한 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5%만 올린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실거주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조정한 부분들도 조금 일부 있다고 판단되고요. 조금 많이 올렸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5% 안 하고 그냥 뭐 시세가 그때는 더 많이 지금보다는 안 올랐으니까 뭐 2억 올랐으면 한 1억 선에서 이렇게 서로 뭐 알맞게 좋은 주인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한 세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제 매 계약갱신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하면은 뭐 7월에 하신 분들, 8월에 하신 분들, 9월에 하신 분들 이어져 왔으니까 그러면 7월에 하신 분들, 8월에 하신 분들이 8월 1일부터 계산을 하시면 보통 우리가 실거주 예외 조항을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보면
전체 계약 물량 중에 계약갱신이 한 60, 70%가 되고 30%가 내보내고 새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실거주가 대부분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동안. 그러면 그 실거주 그분들이 그 내보낼 때 날짜를 계산해 보시면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에도 그때는 2개월 전이었고요. 그러면 실거주라는 사항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쓸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의사를 표현했을 거예요, 다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2,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데 이 갱신제도가 없을 때도 그러면 갱신제도가 생기니까 한 뭐 9월, 10월에 있는 분들은 미리 주인 입장에서 저 거주 들어갈 거니까 왜 집값이 막 오를 때였거든요. 그 통보들이 왔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7월 말이 시점이란 그 분들은 이미 통보를 이미 했다는 얘기죠. 이미. 네. 그럼 7월 말 8월 1일이니까 3개월 전에 통보한 세대들도 있겠죠? 만기인 사람들이. 그럼 3개월 전에 통보했으면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8월 1일에서 3개월 전이면 5월 1일입니다. 5월입니다. 네. 그럼 5월에 지금 20일까지인데 지금 움직여야죠, 막 시장이. 근데 전세값은 여전히 1월부터 몇십 주, 10몇 주, 20주째 하락입니다. 전세값이요. 그러면 원인을 다른 데서 봐야겠죠. 어떤? 저는 그래서 이게 예상보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상쇄됐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두 번째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영향을 어떻게 그 미치나요? 당시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1.52%였거든요. 정부 정책 자금은 시중은행에서는 2.5에서 3.5%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근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집값이 오르면서요. 많이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6억 정도, 지금은 6억짜리도 32평 찾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6억짜리가 좀 있었습니다, 전세가. 6억이면 이 집단 대출이나 이렇게 대출 영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에 그 당시에 아파트 계약을 할 때 전세 계약자들의 60에서 70%가 다 대출 받았답니다. 데이터상. 그러면은 1억에서 2, 3억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억 정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3억을 받으면은 그때는 부담이 한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부담이 안 됐습니다. 이자 부담이.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지금 100만 원, 120만 원 올라갔고 만약에 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 자금은 보증금이 그 당시만 해도 5억 이하가 대중이었고 8억 이상은 일반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그건 이율이 더 높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그 3억에 대해서 계산하면 한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요즘은 전세 자금이 최고 뭐 5%를 넘더라고 이자가. 네, 맞습니다. 지금 더 많이 올랐죠. 그럼 여기서 지금 더 올려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이 150, 200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부담 능력 수준을 넘어서는 임계점이 저는 왔다고 판단을 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월세의 그 금리가 한 1.7에서 2% 수준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월세가 더 저렴한 효과가 발생된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월세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월세는 물건이 좀 줄고 있어요. 근데 전세는 별로 안 줄었습니다. 1년 전에도 2, 3만 개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2만 5천 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작년 10월에 입주한 성북구의 롯데캐슬 모모 아파트가 성북구 롯데캐슬. 네, 거기도 한 1,000 몇 세대 되는데요. 신축이잖아요, 거의. 거기가 그 당시에 8억 정도 전세였습니다. 강북인데도. 8억 몇 신축이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8억. 1,600세대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6억 5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세가요? 네네. 시세가. 그리고 얼마 전에 3월 달이죠. 두 달 전에 입주한 은평구의 DMC 뭐뭐뭐 땡땡땡 아파트가 1,436세대 됩니다. 거기도 1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입주 한 달 전에 비해서, 3월 달에 비해서.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금리 부담이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시장에 수요자의 부담을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금 쭉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붙이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의 영향 변수를 조금 우리 한문도 교수님 네, 그 말씀해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한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통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이 작년 7월 31일보다 약 한 18% 올라서요. 예를 들면 한 5억짜리가 지금 6억 7,5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랐다는 점은 이거는 이제 팩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값 이런 현상이 저는 적어도 이 이상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한 교수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또 주목할 거는 전세 가격도 오르지만 월세를 또 우리는 상당히 좀 주목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게 월세의 비중이 작년에 46%에서 지금 51.6%로 약 절반 이상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몹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월세 가격을 걱정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뭔가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월세의 전환도 무주택 세입자 입장에서는 몹시 주거 부담을 높이는 주거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월세 늘어나는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이유, 이제 물론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부족한가요? 서울은 가구 수가 398가구인데 사실은 398만 주택 수는 378만, 약 20만 가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얘기의 논의의 초점을 전국으로 가져가지 말고 서울로. 사실은 집값과 전세값의 진원지인 서울에 좀 맞추면 훨씬 더 예측이 좀 더 정확해지고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좀 정리를 하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우선 전세 가격이 내리기는 안정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세입자들이 헬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이유는 이 월세 전환이 몹시 빨라지고 있고, 집주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세를 선호하게 돼 있다. 이런 걸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필이면 7월 말이 이게 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봄과 가을에 이사의 비중이 6대4입니다. 그러니까 봄처럼 강하지는 않아도 이때 전세의 재계약이 집중돼서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시세와 이중 가격, 그러니까 전세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매물 간의 가격 격차가 벌어졌던 건 맞아요. 그리고 한 교수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은 지금 전세가 좀 안정되는 조짐도 맞아요. 그거는 이 지금 도표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괴리가 벌어지는 걸 보면 최근에는 매매 가격 오르는 것만큼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도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오르나 저는 좀 월세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이런 모든 걸 감안할 때 이번에 하나의 큰 파동이 되지 않을까. 나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좀 걱정을 하시는데 전세의 월세화를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절반이 넘잖아요. 그냥 한 교수님 말씀할 때 금리를 막 올리니까 전월세 전세자금 빌리는 이자가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로 돌아가겠다. 세입자 자체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월세로? 저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영업하시는 그 팀장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법인 영업팀이 있는데 보통 직원들 한 20분 데리고 합니다. 주로 강남 일대하고 뭐 마포구 이렇게 주로 타겟을 하는 그 본부장님을 제가 아는데 2년째 제가 대출 현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억나시겠지만 9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1주택자에게는 전세 대출을 이제 막았습니다. 9억 초과는요? 자기 집이 9억짜리가 넘어가는데 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 대출을 안 해주는 형태로 정부에서 전세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투기 형태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효과를 봐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그분들이 원래 7억, 6억 하던 집들이 다 9억이 넘어진 집들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 전에 6억, 7억짜리 집을 살 때, 갭 투자를 살 때 나는 전세에 살아도 집을 사둬야겠다. 나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올라가면 팔든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9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게 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받은 게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부담선에서 했는데 또 50, 100, 150이 늘어나면 강남 지역은 더 심하죠. 단위가 뭐 100, 200으로 바뀌니까요. 그러면 연봉 7천, 뭐 8천 이런 분들은 힘듭니다. 7천이면 월로 하면 600인데 2, 300 돼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개를 돌려보니까 월세가 계산을 해보니 전세 자금 대출 비용보다 싸네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비중이 늘어났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그리고 월세 가격, 전세 가격은 지금 1월부터 계속 5개월째 서울, 인천, 경기 할 것 없이 다 하락입니다. 마이너스. 계속. 1, 2, 3, 4, 4, 16, 17째 주.
이거를 데이터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왜 계속 하락할까요? 전체 데이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더 하락한 거죠. 신축인데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볼 때 이 월세 비중으로 간 사람들이 예. 밀려서 간 원장님하고 좀 다른 의견입니다. 제가. 밀려서 갔느냐? 밀려서 갔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연륜으로 간 세대들이 꽤 늘었을 것이다. 거기다 월세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전환율이. 전세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세 전환율. 그 월세 그전에는 전환율이 4.2%입니다. 그전에는 4.2. 예. 이게 되게 뭐 키포인트인데요. 예. 그전에는 전세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월세가 쌌어도 예. 전세가 금리가 낮으니까 비등하니까 전세를 간 거예요. 주거 안정을 택하느라고. 예, 그렇죠. 전세 그런데 빌리는 이자가 싸니까 네. 전세로 갔다 이거죠. 월세랑 비슷하면 일단 전세를 갔던 거죠. 그랬는데. 근데 지금 그게 역전이 되니까 전세 월세로 수요가 이제 전환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세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자꾸 수요자가 찾아오니까 월세가 조금 오르기 시작했죠. 그럼 이게 이제 다시 균형점을 맞는 시기가 되면 네. 전세 가격이 오를 여지는 있습니다. 네, 이 근데 부분은 제가 잠깐 또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좀 지금 얘기를 상호 좀 전월세 나누어서 전환율과 근데 이건 네. 전세 네, 돈 관계가 좀 빌리는 있죠. 이자의 차이에 따라서. 예,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세입자나 집주인이 이제 양쪽의 이익을 구하잖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이제 한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이제 전세 대출도 좀 강화돼서 금리가 급증하다 보니까 5% 정도 됩니다. 최고금리가 높은 그렇죠. 예, 물론 정책 금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최고금리. 네, 그런데 월세 전환 이율이 4.2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4.2. 예, 세입자 입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월세 이건 뭐 하는 게 훨씬- 복잡할 얘기가 없고요.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대출 5%를 받아서 전세 대출을 받을래 월세를- 4.2%로 전세 보증금 대신에 월세를 월세를 낼래. 낼래.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역전이 되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유리한 선택을 하니까 네. 지금 월세가 월세를 늘어나는 이유이고요. 선택한다. 예,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건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세입자가 선택하고 있다 이런 거죠. 아니 그것도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월세가 전세보다는 유리하고 그래서 집주인. 결국 어떻게 됐는가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앞으로의 월세의 전환은 더 금리가 인상이 되면 맞습니다. 더 지속될 가능성은 그렇죠. 반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알겠습니다. 아마 소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쉬울 것 이게 같아요. 되게 제가 중요한데요. 궁금한 네. 건 뭐였냐면 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이 7월 말 전월세 대란 헬게이트 지옥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옥의 문이 열리려면 전세 매물이 확 줄거나 네, 네. 전세 값이 뛰거나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이래야 네, 되는데 네, 자, 맞습니다. 전세 지금 매물 아, 확 집이 없어서 줄었습니까? 갈 데가 없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러냐고요? 어떻습니까? 전혀 안 그렇지 안 않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축이면 예전 같으면 동이 나가지고 줄 서서 기억나실 겁니다. 2년 전에 줄 서서 집 보는 거. 예. 지금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때가 더 대란이었죠. 예.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이건 자꾸 그 시장을 불안감을 키우는 이 국회의원이신 것 같은데 네.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좀 판단돼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헬게이트가 우려돼서 네. 대책을 마련한다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포커스가 그렇게 비중이 봐야죠. 자꾸 공포를 키우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저는 좀 다른데요. 예. 여기 안에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고 또 준비된 말은 그러고 근데 원희룡 장관도 우리 한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네, 크게 네. 우려할 만하지 않다. 그러는 이건 연결해서 네, 네, 같이 네. 보자고요. 저는 뭐 양쪽이 누가 옳다 그러다 그걸 판단은 좀 이른데 우선 헬게이트라 그러니까 전월세 문제가 올해나 내년 이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끝날 아까 것 제가 같지 말씀드린 대로 예. 이거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예. 전세 가격이 먼저 결정이 되면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이제 금리라든지 대출 규제 여부에 따라서 또 월세 전환 이율에 따라서 월세 가격이 두 번째 결정이 됩니다. 예, 그렇게 또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세가 오르면 또 매매가 오르는 이게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이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두 분이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제시한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민주당이 소위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던 이유가 되돌아보면 불과 2년 전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저희 뭐 한 교수님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했는데 사실은 전세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18%가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진실인 것이죠. 예. 데이터나 숫자로. 이때 만약에 좀 서민주거복지라든지 전세 대란 우려를 가졌다면 지금 민주당이 그때 이렇게 좀 너무 느슨하게 안일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예. 말을 바꾸면 특단의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별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지 헬게이트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느슨하게 대비했다가 만약의 경우 지금 저로 봐서는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내리기는 어려워요. 아까 말했잖아요. 서울은 주택 수가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보급률이 96%밖에 안 되고 예. 20만 호가 부족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좀 기대난이다. 예,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얼마 취임이 안 됐지만 예. 지금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한가하게 지금 저는 보면 주택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것, 전면 재수정하는 게 답이다. 이런 식의 대책은 너무 좀 안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마침 매주 발표하는데 집값을 발표했는데 전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네네, 전국은. 다만 서울은 보합인데 그 보합세가 지난주에도 보합이었고 이번에도 보합이었다. 이렇게 나왔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전월세값 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보합의 의미가 0.0인데요. 그 오늘도 제가 부동산 연구원 며칠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방향성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도에서 우리가 0.01, 뭐 0.05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0.001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수점 더 밑에. 0.001. 네, 0.01까지만 지금 통계로 보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0.001일 경우에는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데이터에서는 통계할 때는 절사를 해서 버린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예. 근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하방 압력이 더 강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희룡 장관도 이미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전세 대란이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 않다고 표현한 내용의 분석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시장 분석에서 뭐냐면 일단 매물이 늘어나 있습니다. 매물이 오히려 늘고 영끌할 있다. 시기가 2020년 9월인데요. 예. 그 당시에 서울시의 전세 월세 매물이 각각 6,000대, 7,000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연말에 와가지고 15,000대로 둘 다 늘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까지, 2달 전까지 3만 대, 2만 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물량이 두세 배 는 거예요, 다. 전세 월세가. 그러던 물량이 3월 말부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이사철이 좀 들어오면서 전세로 가질 부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전세도 저는 월세가 한 4, 5천 개 줄고요, 갑자기. 한 한두 달 사이에. 전세도 한 4, 5천 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거 할 때 그게 뭐냐면 매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월 11일 그 전 얘기인데요. 예. 갑자기 그 아파트 매매 물량이 또 한 7, 8천 개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가, 시기에 지금 가격 하방 압력을 느끼는 일부 소유자분들이 아파트 전세를 놓지 않고 예. 매매로 돌리는 물량이 꽤 되더라 이렇게 판단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줄은 물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적은 거예요. 한 2, 3천 개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면 물건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수요자가 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균형점이 어떤 서울의 전월세 물량을 계산해 보면 2만 개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15,000개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7,000, 8,000대에서 전세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은 물량이 지금 많다 이런 분석하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이걸 분석을 원희룡 장관도 다 해보고 나서 매물이 많다. 생각보다 그런 요인이 좀 있다. 예. 전세가 득석이지 않은 이렇게 판단하고 그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한 교수님하고 약간 이제 좀 우리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는 전체 시장은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시장은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라고 그러면 강남권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좀 전에 제가 강동 아파트 사례 연합뉴스 기사를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예. 근데 한 교수님 말씀 중에 근데 지금 통계 자료가 지금 준비되었으면 뭐 화면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현황은 지금 한 교수님 말씀대로 늘어난 게 맞아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전월세. 그러니까 많이 늘었네요. 약 3만 7천에서 4만 1천 정도로 매물이 늘은 거 이건 맞아요. 그러나 또 다른 우리가 통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 상승세를 좀 보셔야 돼요. 예, 좀 올랐습니다. 이거는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몹시 112 정도로 약 한 12%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의미가 좀 헷갈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물은 늘어난 건 맞으나 네. 저희 얘기는 지금 전세 가격은 그렇게 내리고 있지 않고 특히 월세 전환이 늘어나면서
월세의 부담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상당히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저의 견해는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우리가 집값이나 전세값의 진원지인 강남은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결국은 가을 이사철이 되면 강남이 내리지 않으면 외곽 지역인 그러니까 강남과 마용성은 지금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오르고 있어요. 쏠림 현상 때문에.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네, 왜냐하면 학군도 좋고 목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리기가 어렵고 이들 지역이 안 내리면 나머지 지역이 설령 좀 매물이 증가해서 늘어난 지금 매물이 증가한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주택임대차 3법 때문에 계약갱신 매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계약갱신 매물은 그동안 낮은 가격의 전월세 가격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중 가격, 시장 가격하고 유사하게 나온다면 매물이 늘었다고 해서 이 시장 가격, 전월세 가격이 내릴 거다. 그런 예측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개선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정부도 이거 좀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될까요? 이 7월 말에 다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전세가가 5%로 묶이다 보니까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으면 5%가 이게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실 정부가 정책을 잘못 쓰는 거죠. 물가 상승률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5%를 묶어놓고 정부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인 정책에 임대인들은 협조하라 하다 보니까 임대 입장에서는 그걸 세입자한테 전가하느라고 이렇게 급하게 많이 올렸는데 해외 사례처럼 임대 기간이 장기화되고 공공의 이익에 협조하는 임대인들에 대해서 베니피트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혜택이 임대인 해외에서는 그걸 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면 이거에서 상쇄되는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소득세를 몇 프로 깎아준다든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 입장에서 흔쾌히 정부의 그 정책에 협조하는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그런 베니피트를 받고 그 공익적인 요소를 임대인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평균이 다 6년, 8년, 15년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만 지금 뭐 2.3년, 3.5년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번에 국민의힘 정부에서 공약에 내세운 임대인의 베니피트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만 역으로 2년 갱신은 유엔에서도 지적을 몇 번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이미 유엔 주거 특별 보고관이 조사를 해갖고 경고를 내렸고 부랴부랴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실거주 예외 조항을 넣었는데 이것이 지금 악용되고 있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굳이 뭐 폭등을 안 시켜도 베니피트를 받는다라면 지금도 갱신율이 70%인데 나머지 분들도 조금 자기가 이익을 들취하더라도 협조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라면 임대차 4법의 원래 취지의 목적도 살리고 임대인이 원하는 자본의 수익도 확보해 준다라면 제일 현명한 방안이니까 결론은 임대차법은 유지하면서 실거주 예외 조항을 좀 강화시키고 베니피트를 늘려주면 최선의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를 유지하되 임대인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자, 혜택을 주자. 네, 저는 세 가지 그냥 짧게 말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 선진국의 해답이 있다. 이 원칙에서 세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가장 부족한 정책이 서민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공공임대아파트 비중이 선진국이 한 15, 6%에서 20% 되는데 8%밖에 안 됩니다. 이걸 빠르게 15% 정도로 그러니까 윤석열표의 정책이 좀 차별화를 한다면 서민주거 공공임대아파트의 비중을 좀 빠르게 옮기는 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유럽에서 이게 잘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층의 월세 부담 때문에 고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은 주로 월세의 50%를 주거 바우처라고 해서 국가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거 바우처 제도, 이런 제도를 좀 활성화할 필요. 왜냐하면 공공임대 아파트를 못 늘리면요.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이제 공공임대를 늘리거나 아니면 자가주택 보유율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가주택 보유율이 현재 56%입니다. 서울은 48%에 불과하고요. 참고로 일본과 미국은 한 60에서 65%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가장 최선의 복지라고 하듯이 자가주택을 좀 늘린다면 전월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표 정책과 좀 달라야 하고 서민 주거 복지 안정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안정을 취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가 대전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문두 교수님 짧게 마침 그 임대주택 말씀을 하시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화계동의 임대주택 700주택을 허물고 35층짜리 1,500가구를 타워 팰리스처럼 짓겠다. 네. 그러면 타워 팰리스처럼 짓는 거 다 좋아할 텐데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제가 볼 때 그 710세대가 1,500세대인데 갑자기 크게 들리는데 거기가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10층으로 올리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15층으로 올리면 충분히 물량은 나오고요. 예. 조금 고급스럽게 지어서 정상적인 임대를 받고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예.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옆에가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공간도 충분합니다. 옆에 장미 아파트가 15층짜리예요 이미 그 단지 옆에가. 그래서 층고 제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15층 정도로 올리면은 뭐 용적률 바로 2배면 되니까 1,500세대는 뭐 별 문제 없이 문제는 이제 시기입니다. 2027년쯤에 착공을 해가지고 30년에 완공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립 거예요? 서비스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빨리 했으면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건데 네, 좋은 저는 건데 좀 좀 선거를 느려요. 앞두고 전시행정이 아닌가. 네, 그러나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전월세 헬게이트 열리는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